자, 이번 시간에는 634페이지예요. 보증인의 내용, 보증채무의 내용 보세요. 보증채무의 내용은 기본적으로요, 부종성 때문에 주채무가 성립해서 그 내용 범위 안에서만 보증채무가 성립하고 존속합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그 주채무의 내용의 동일성 범위 안에서만 보증채무가 성립하고 그 내용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것이 보증채무의 내용이 주채무의 내용보다 더 무거운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감축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다만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에 종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채무 내용은 보증채무도 부담해야겠죠. 예컨대 주채무에 이자가 발생했다든가, 주채무에 위약금이 발생했다든가, 또 주채무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보증채무도 그 채무를 부담해야겠죠. 여기까지는 포함한다고 봐야겠죠. 그죠? 이게 바로 보증채무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대외적 효력인데요. 이 보증채무가 성립하면 일단 채권자의 권리는 첫 번째요, 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주채무 이행기보다 먼저 도래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보증채무란 것은 주채무에 대하여 보충적이잖아요. 따라서 당연히요, 보충성 때문에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변제기보다 먼저 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전제다, 그죠? 자, 그 다음에요, 만약에 채권자, 그렇다면 채권자한테 주채무 변제기도 도래했고, 그 다음에 보증채무의 변제기도 도래했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나, 이 말이죠. 그렇다면 두 채무 모두가 변제기 도래했다고 하면, 이행기 도래했다고 하면 채권자는 주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해서 별개로 또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전부 일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보증인은 보충성을 가지고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이행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행 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려요. 이게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변제기 이행기보다 먼저 이행기가 도래할 수는 없다. 그러면 주채무의 변제기 이행기가 도래했다. 그리고 보증채무도 이행기 변제기가 도래했다. 이되면 채권자는 어떤 권리를 갖고 있나요? 그래요, 주채무자한테 변제하라 할 수도 있고, 보증인한테도 야, 보증채무 이행하라라고 채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단 보증인의 경우는 그 보증채무의 보충성이라는 성격 때문에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는 영기적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보증인의 권리는 그러면 직접 한번 보자 말이죠. 보증인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종성에 따라서 주채무가 변제됐다면 보증채무는 소멸했죠. 또 보증인은요, 주채무자의 항변을 가지고 주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항변할 수 있는 권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항변은 보증채무인 보증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컨대 주채무의 내용이 동시이행 관계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주채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갖고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보증인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채권자한테. 채권자가 보증인한테 보증채무 이행해라고 하면, 아, 이거 주채무 동시이행 관계 있네. 그럼 나도 동시이행 관계로 나 주장할래. 나는 지금 이행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요, 보충성에 기한 권리요. 이 보충성에 기한 권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통의 보증채무의 경우는 이 보증인은 항변권으로서, 즉 영기적 항변권으로서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니은은 보충성에 의한 권리입니다. 채무자가 바로 보증인에게, 즉 채권자가 해야 되네요. 채권자가
바로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했을 때요. 이때 보증인은 제일 첫 번째 최고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최고의 항변권의 의미가 뭐라겠죠? 거기에 A, 최고의 항변권요. 이 최고의 항변권은 채권자에게 야, 먼저 채무자인 주채무자한테 먼저 이행을 청구해라. 그 사람한테 먼저 돈 돌락해라. 왜 내한테 먼저 돌락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항변권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항변권을 했을 때는 채권자는요, 반드시 주채무자한테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고서는 더 이상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되겠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러면 채권자가 주채무자한테 이행을 청구했네요. 청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증인한테 와서 바로 야, 너 이제 변제해, 보증채무 이행해 라고 청구해 왔네요. 이럴 때 보증인은 다시요, 검색의 항변권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검색의 항변권은 B 동그라미에 있는데, 이 B 동그라미에 있는 검색의 항변권이라는 것은 주채무자의 재산, 책임재산이 존재하니, 집행이 용이하니, 쉬우니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집행하세요. 그리고 나서 부족하면 나한테 오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검색의 항변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볼까요? 동그라미 1번.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최고를 한 후에 보증인에 대하여 청구한 경우에도 보증인은 다시 주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뭐라 한다? 이걸 검색의 항변권이라 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요, 검색의 항변권에서 자, 채무자한테, 주채무자한테 변제할 재산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변제를 집행하는데 용이하다. 강제 집행하기 쉽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부터 먼저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때는요, 채권자가 반드시 그 집행을 하지 않고서는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 구체적인 거 다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일단 최고 검색의 항변권의 의미를 잘 이해해 두세요. 항변권이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청구하는 것 자체가 부정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란 거예요. 채권자가 자, 주채무 변제기 이행기도 도래했고 보증인의 보증채무 너의 채무도 이행기 변제기 도래했으니 이 채권자는요, 보증인한테 보증채무 이행해라고 청구할 수는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데 권리는, 다만 그 보증인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는 연기적 항변을 통해서 나 지금 당장 변제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 이걸 이해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요. 636페이지에 양갈로 5번에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기는 사유에 효력했는데, 먼저 주채무자에게 관하여 생긴 사유는요, 보증채무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절대적 효력이 있어요. 왜요? 주종관계니까 주된 채무에 효력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종된 채무인 보증채무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부종성에 근거해서 그러겠죠. 그래서 예컨대요,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예 법에 정해놨죠. 조심해야 됩니다. 주채무자의 주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 중단이 되었다라고 하면 보증채무도 시효 중단된 것과 효과가 그대로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는요, 그 사유만 효력이 발생할 뿐이지 주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그게 뭐예요? 상대적이죠. 주채무에 발생한 사유는 보증채무에, 즉 보증인한테 그대로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나 보증인에게 발생한 사유는 주채무자한테, 즉 주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다만 예컨대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보증인의 행위일 때는
주채무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예컨대 보증채무자가 그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변제 다 해버리면, 그죠? 다 했다면 그러면 주채무도 효력을 상실하겠죠.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내적 효력이라는데, 이건 대내적이라는 것은 채무자와 구상관계 문제인데, 주채무자 있죠?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 만약에 보증인이 변제 이행을 했다 이거죠. 채권자한테 이렇게 채권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에 채권이 있는데 보증인이 이렇게 변제했어요. 주채무자가 변제 안 하니까 변제를 안 해. 그래서 이렇게 보증인이 변제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 보증인은 당연히요 자기가 채무자의 채무를 자기가 대신 변제했잖아, 그죠? 이렇게 변제했으니까 구상권의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구상관계. 이게 발생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에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했죠. 이때 보증인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 형태가 있더라 이 말이죠. 여기 있는 주채무자가요 부탁을 해서 보증인 좀 대달라고, 보증 좀 서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사람을 우리는 수탁보증인이라고 그래요. 수탁보증인. 채무자의 부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 구상권을 인정하는 게 식배되겠죠. 당연히 그죠. 저기 있는 주채무자가 자기가 부탁해가지고 보증 썼더니만은 주채무자 자기 채무를 변제 안 했기 때문에 이 부탁받아서 보증이 된 사람이 고스란히 변제했으니 당연히 뭐예요? 이 보증선 보증인은 야 주채무자 네 변제 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손해봤잖아. 그러니까 너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재산 전부 다 네가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쉬워지겠죠. 그래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이렇게 해요. 이게요. 결국은 주채무 이행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 이자 전부 다 나한테 배상하라 이래야 되겠죠? 자, 이런 의미가 있다. 그죠? 이렇게 수탁보증인 구상권 쉽게 인정할 수 있겠죠. 그죠? 쉽게 인정할 수 있다. 자, 다만 여기에요. 이 구상권 수탁보증인은 뭐 했어요? 여기도 똑같이요. 사전 통지, 사후 통지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보증인은 변제를 하는 사전, 사후에 주채무자에 대해서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것을 게을리하면 구상권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수탁보증인, 부탁받아서 한 사람은 구상권 인정하는 것이 대원칙인데 다만 이 구상권은요 사전 통지, 사후 통지를 이것을 게을리하면 요 구상권이 불이행시입니다. 불이행하게 되면 이 구상권이 제한받습니다. 다 내놔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이해해 두시라.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사전 구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사전 구상권. 자, 여기 수탁보증인한테는요 구상권을 인정하는 건 당연히 한데 여기에서 특이한 게 하나 있다. 사전 구상권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거는 뭐냐, 수탁보증인은요 먼저 주채무자를 면책케 한 후에 구상하는 사후 구상이 원칙이다. 그렇죠? 변제하고 나서 구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 구상권, 변제하기 전이라도 주채무자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알아두셔야 되죠. 예외적인 현상이잖아, 그죠? 사전에
아직 변제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요게 변제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 구상관계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요게 사전 구상권이라 그래요. 요거는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죠. 예외적으로. 그럼 보통 이거는 사후 구상권이에요. 요거는 그죠? 자, 사전 구상권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 예가 어떤 거냐 하면 자, 거기에 A, B, C, D 네 가지를 우리 법에 정해놨어요. 첫 번째, 보증인의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재판을 받은 때 보증인 잘못 없이 보증인 네 변제해야 된다라고 법원으로 판결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B, 주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 근데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참가를 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주채무자한테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보증인한테 책임을 물으러 오겠죠. C.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채 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이 지난 후 5년이 경과됐다. 요 5년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5년 요 5년을 꼭 기억하십시다. 5년 그때는 사전 구상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D.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자 이때는요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은 이를 가지고 보증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랬죠. 이거는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결국은 주채무 변제에 도래했다라고 하면 그렇죠? 이때는 결국은 보증인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점이 됐잖아, 그죠? 이럴 때는 야 먼저 보증인이 먼저 채무자한테요, 야 너 먼저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먼저 내한테 내놔라, 내가 변제할 테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래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우리 법에 네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 그 중에 보증계약을 하고 난 뒤에 5년이 지났을 때라는 것도 조심해 두십시다. 그게 뭐 3년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시험을 내기도 쉬워요. 잘 냅니다. 첫 번째는 보증인은 과실 없이 채권자로부터 변제에 대한 재판을 받은 때, 그 다음에 주채무자가 파산 선고 받았는데 그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고 채장기도 아무 규정이 없을 때 보증계약 체결한 후에 5년이 경과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채무 이행기가 도래한 때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 구상권이 인정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보시죠.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이죠. 이게 이제 2번이에요. 부탁받지 않은 보증인의 구상권이에요. 자, 이때는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보증인이 된 자가 있으면 이때는요. 당연히 그 변제 당시의 이익을 한도로 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보증을 쓴 경우입니다. 부탁은 받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 채무가요 변제됐을 때 당시의 이익 한도 안에서 그 내용으로 배상 즉 구상권 범위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일 이후에 법정이자 손해배상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수탁 보증인에게는 사전 구상권이 있죠. 예외적으로
근데 여기는 사전 구상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탁 없이 보증이 된 사람은 사전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정리해 놔야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구상관계. 보증인이 변제했을 때, 그러니까 부탁 없는 보증인도 구상권이 발생할 수는 있다. 그죠? 있는데 다만 변제 당시에 이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면책된 이후의 법정이자라든지 그 다음에 손해배상, 면책된 이후의 손해배상 등은 발생하지 않겠다. 그죠? 변제 당시의 이익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니까 이 범위 안에서 구상권이라는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다만 사전 구상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그럼 만약에요. 이 세 번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주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 보증이 된 자, 반한 보증인.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사람의 구상권이 어떻게 될까라는 문제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638페이지 제일 위에 가면 동그라미 3번에 정리해놨네요. 주채무자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사람의 구상권은, 자, 이런 경우에는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범위 내에서 구상권 대상이 돼요. 배상해주면 되죠. 이거는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구상권의 범위가 인정될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 법에 정해놨네요. 이거는 구상권 행사할 당시를 말합니다. 현재 존재한다 했을 때 현존. 이것은 구상권 행사 당시. 여기는 뭐예요? 변제 당시죠. 여기는요, 구상권 행사 당시죠. 이렇게요. 차이를 두고 있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연대보증. 요 정도만 정리해 두세요. 연대보증. 여기까지는 보통의 보증채무에 관한 것이었고요. 연대보증에서는요, 연대보증이란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약정에서요, 주채무의 내용과 연대해서 내가 채무를 지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내용입니다. 보증인과 상대방 채권자 사이에 주채무자와 연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라고 약정된 것을 연대보증이라 그래요. 이 연대보증의 가장 특징이 뭘까? 여기는요, 자, 우리는 보통의 보증채무에서는 여기는 특성이 네 가지가 있었죠. 독립적이다 이렇게 했고, 전부 이행 급부해야 된다. 전부가 아니죠. 독립적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부종성이다. 그리고 수반성이다. 그리고 보충성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독립성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연대보증에서는요, 그래요. 독립성이 있는 데고요. 부종성이 있는 데요. 수반성이 있는 데요. 그런데 보충성이 없어요. 즉,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연대보증이라는 거죠. 이것만 좀 조심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또요, 보증연대하고 또 다르죠.
이거와 이건 다른 거죠. 연대보증과 보증연대는 다른 거죠. 보증연대란 것은요, 수인의 보증인 사이에 자기들끼리 약속을 뭐 했어요? 연대하기로 특약한 거죠. 여기는 보증연대란 것은요, 보증인 간에 연대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연대보증은 뭐예요? 연대보증은 여기는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연대하기로, 주채무자와 연대하기로 약정한 것이죠. 근데 여기는 보증인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이에요. 약정의 내용이 어떻게 하기로? 보증을 연대하기로 약속한 것에 불과해요. 이게요. 여기는 당연히 보충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보증인 사이에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보통의, 이게는 보증, 각각의 보증은요, 여기서 보증인 각자의 보증 채무는 이것은요, 그냥 보통의 보증이에요. 보통 보증.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요, 여기에 있는 보증 채무의 이 성격을 다 갖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증 채무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종성이 있고, 그리고 수반성도 있고, 그리고 보충성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죠? 이렇게 되겠죠. 다만 자기들끼리만 연대하겠다는 약정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거 조심해서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공동보증이요. 각종 보증의 개념을 지금 정리하고 있죠. 형태를 이해하라는 거죠. 공동보증이요. 이 공동보증은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동일한 채무를 보증하는 관계를 약정한 거예요. 이때는요, 여러 사람이 하나의 계약으로 동시에 보증이 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별개의 계약에 의해서 보증이 될 수도 있죠. 이 공동보증은요, 보통 보증이에요. 보통 보증인데, 보증인이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는 분별의 이익이 있다는 게 그 특징입니다. 분별의 이익이 있다는 게 이게 뭐냐면 갑, 을, 병이 예컨대 갑과 을 사이에 1,000만 원 주채무가 있다 합시다. 근데 이게 을과 병이 공동으로 보증계약을 이렇게 썼다 합시다. 보증계약. 이게 공동보증이란 거예요. 이렇게 수인의 보증인이, 이게 보증인이죠. 자, 이렇게 한 개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을이 보증 썼는데 병이, 야, 공동보증 쓰자. 나도 공동으로 보증 쓸게 하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보증계약은 여러 개로 쓰겠죠. 을과, 여기 A를 할까요? A 채권자.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동시에 공동보증을 쓴 거고요. 이때 공동보증이에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요 동일한 채무를 위하여 보증계약을 하나, 두 개 이렇게 둘 수도 있고, 한 번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우리는 공동보증이라 한다. 이렇게.
자, 여기는 분별 이익이 있다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공동보증인 사이에 자기들끼리 약정에 의해서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약정이 없는 경우 이렇게요. 이럴 때 각자가 자기들끼리 분담하기로 하는 채무 내용, 즉 보증 채무의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거죠. 여기는 이게 존재한다는 건데 분별이익이라는 것은 그럼 이렇게 되겠죠. 두 사람 사이에 만약에 약정해서 분별이익을 공동보증인 사이에 분담 비율을 정한 것은 말이에요. 이것은 첫 번째 당사자 약정에서 정할 수 있고 약정이 없다면 두 번째 균등한 걸로 추정하겠죠. 우리 민법이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때요. 을과 병이요. 1,000만 원 보증을 썼는데 이렇게 1,000만 원 주채무 보증을 썼는데 자기들끼리 개별적으로 분담할 비율을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뭐예요? 이게 분별의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전체에 대한 부담은 을이 부담하거나 병이 부담한다는 거죠. 이렇게 함께 부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A는요. 얘한테 주채무로 1,000만 원 변제하라 할 수도 있고 A는 을 병한테 1,000만 원 변제하라 이렇게 보증채무 이행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만 이 500만 원 가지고는 A한테 500만 원 가지고 A한테는 주장할 수 없어요. 이건 두 사람 사이의 내부 관계예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이게 분별의 이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분별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뭐냐? 의사표시에서 불가분으로 한다든가, 그렇죠? 또 성질에 의해서 이게 불가분적이다라고 하면 없겠죠. 또 주채무자와 연대해서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해버리면 연대보증해버릴 수도 있죠. 공동보증이 연대보증이에요. 보증계약의 내용이 연대보증이 될 수도 있죠. 연대보증계약도. 그렇죠? 그러나 연대보증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분별이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보증이에요. 보증인이 여러 사람 이렇게 들어가서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차이겠다. 그래서 연대보증, 보증연대, 공동보증 이 개념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요. 연대보증은 아예 요게 연대 약정하는 거예요. 연대. 주채무자와 똑같은 내용으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보증인이 이 사람을 우리는 연대보증이라고 하죠. 연대보증인. 그 다음에 보증을 연대하는 것은 그냥 여기는 보증인이에요. 보증인인데 보증인끼리 연대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보증인끼리. 그럼 공동보증은요. 보증계약을 이렇게 하면서 공동보증 쓰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보증인 여러 사람이에요. 보증인이 수인이에요. 공동보증인. 이게 수인이에요. 수인. 보증인이 수인이에요. 여기는 보증인 한 사람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개인이에요. 개인. 보증인 개인이에요. 여기는 보증인이 수인이에요. 여러 사람이 보증인이 되는 거죠. 연대보증인은요. 연대보증계약은 연대보증이라는 자체가 되는 거죠. 보증인 이름이 연대보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요.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분별의 이익은 뭐예요? 분별의 이익이 있으면 만약에 을이 A한테 A 채권자한테 1,000만 원을 다 변제했다면 분별의 이익이니까 병한테 500만 원 청구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죠. 물론요. 을이 A한테 변제 1,000만 원 했다면 갑한테 구상권 행사하는 건 당연히 인정하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구상권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인정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따라서 만약 여기서 을이 이렇게 변제를 했다라고 하면 변제했다라고 하면 을은 이렇게 할 때는 뭐예요? 분별의 이익에 의한 부담이다. 그죠? 분별의 이익에서 분별의 이익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500만 원 네가 부담하겠으니까 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요. 이렇게는요. 1,000만 원 변제했으니까 1,000만 원 내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주간 을은요, 자기가, 얘한테는 1,000만 원 받을 수 있고, 얘한테는 자기 부담 부분이 있으니까 500만 원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구상권 행사, 양쪽 다 분별이 이겨야 구상권 행사다.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요때 을이라는 사람, 즉, 공동보증인이 이행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보증인한테는 분별의 이익 범위 내에서 구상권 행사할 것이고, 주채무자한테는 채무 이행한 만큼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구상권 두 개를 병준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런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연대보증하고요. 연대보증과, 즉, 보증인이 여러 사람인 형태입니다. 연대보증은 여러 사람이 아니죠. 연대보증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보증연대와 공동보증 헷갈리면 안 되겠죠. 연대보증과, 공동보증과 보증연대. 이 두 개는요, 헷갈리면 안 돼요. 공동보증인은 보증인 자체가 수인이 된다. 여러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연대보증, 보증을 연대한다는 것은 각각의 보증인이 어떻게 해요? 연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연대보증은요, 보증계약의 내용이 연대로 하겠다고 아예 약속하는 것이다. 그죠? 뭐와 연대한다고? 주채무와 연대하겠다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의미를 좀 정리해 두셔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채권법 총칙을 모두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채권법 각 칙 중에서 이제 계약법에 들어갑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